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지하철을 타셨을 때 그 지하철에 써 있는 브랜드 네임인 현대로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99년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철도 차량 제작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레일 솔루션 부문과 자동차 생산 설비와 관련된 디펜스 솔루션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창고, 물류센터 등 스마트 물류 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에코 플랜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 종속 회사는 10개사 정도가 되고요. 실제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현대자동차 외 특수관계 3인이 33.77%, 기타가 66.23%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현대로템이 지난주 0.29%로 두산에너지빌리티와 SFA보다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덜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절대적인 수치로 봐도 낮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13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어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일 솔루션 부문과 디펜스,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선 매출만 비중으로 살펴봤을 때 레일 솔루션이 58.3%, 디펜스가 31.2%, 마지막으로 에코플랜트가 10.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실제 현대로템에서는 레일 솔루션 부문이 70.5%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디펜스 솔루션이 25%,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는 3.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레일 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13.3%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쳤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됐고, 디펜스는 28.5%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123.6%씩 성장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에코플랜트 부문에서의 매출은 마이너스 16%씩 역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레일 솔루션 사업 부문을 보면은 고속전철 KTX 이음을 2021년도 초에 성공적으로 영업 운행에 투입하고 있고, 다양한 차종의 철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실제 칸 끝에 로템이라고 써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펜스 솔루션 부문을 살펴보면은 지상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물로 K2 전차 등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플랜트 사업 부문을 보면은 철강 및 자동차 생산 인프라 등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대 로템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들인데요. 그 합이 13% 정도가 되어서 변동비의 비중은 100에서 13을 뺀 8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증감률에 대해서 K거 기준으로 살펴본 값이 나오는데요. 자본금은 5%씩 성장할 때 자본은 2%, 부채도 2%, 자산도 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자본금이 4,250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를 보면은 5,457억 원으로 계속해서 자본금을 늘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늘려온 폭보다 오히려 자본의 성장이 더 낮다라는 것은 실제 회사의 이익이 그만큼 쌓이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의 비중이 2조 8천억 원이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회사 자체가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실제 회사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높은 수준의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과 같이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부채에 대한 조달 비용을 얼마만큼 잘 갚아나가는지에 따라서도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우선 2017년도에는 1.7%로 시작했던 영업이익률이 18년도에는 마이너스 8.1%, 19년도에는 마이너스 11.4%로 곤두박질 친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2.9%, 그 다음에 계속해서 2% 후반대에서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고인플레이션과 함께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영업이익률 수준이 실제 은행에 맡겼을 때 나오는 금리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로템이라는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의 성장률은 2%씩 성장할 때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20%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율입니다. 과거 2017년도에 57.1%였던 매출채권 비율이 최근 들어서는 9.7%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측 상단의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이 1%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마이너스 35%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철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40%대 이상의 유형 자산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형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5.1%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2.7%로 그 수준은 낮아졌지만, 그것은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비율이 작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각각 1%씩 마이너스 13%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무형자산에서 어떠한 내역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개발비 비중이 전체 장부 금액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를 무형 자산화 시켜서 계속해서 상각을 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비용을 상각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커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1.8%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1.2%씩 성장했고,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8.7%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3.9%씩 성장을 해서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19.7%씩 성장했으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당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3,5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ROIC 자체가 계산이 되지 않았고요. 2020년도에는 2.05%, 2021년도에는 그보다는 개선된 3.72%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년도에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얼마가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5,500억 원,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600억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다시 마이너스 5천억 원 정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분면에서 실제 19년도와 20년도, 21년도가 어느 사분면에 속했는지를 살펴보면은 3개년도 모두가 다 시사분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보금 자체도 굉장히 낮고 ROE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63억 원일 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192억 원이었다는 점은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버티는 이유가 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224억 원일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564억 원 정도.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당기 순이익이 514억 원일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마이너스 627억 원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2022년도에는 당기 순이익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배가량 이상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당기 순이익 자체도 조금은 작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현대로템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3%씩 매년 하락할 때 코스닥은 11%씩 상승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실제 현대로템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분들은 코스닥 주가보다, 즉 시장 퍼포먼스보다 안 좋은 결과값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요. 2021년도에는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00억 원일 때 캐펙스는 400억 원가량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잉여 현금 흐름인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1000억 원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그보다 개선된 1,405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 전년도보다는 낮아진 314억 원의 캐펙스 덕분에 1,091억 원의 프리캐시플로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캐펙스는 2%씩 매년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S3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주당 18,300원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2022년도 예상 ROE가 4.59인데요.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현재 현대로템의 적정 주가는 6,000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 대비 3배가량 위에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현대로템의 수익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높아봤자 3%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금 금리보다도 높지 않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 또한 실제 철도 제작과 K2와 같은 지상 디펜스 시스템에 관련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업의 성장성에 얼마만큼 플러스 요소가 되고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에도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현재 받고 있는 시장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살펴봤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를 살펴봤을 때에도 별 한 개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성장성도 실제로 배당을 거의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 또한 굉장히 낮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 건전성 또한 실제 부채, 즉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휘청일 때 얼마만큼 그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